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좀 봐주십시오. 이건 엔진 문제가 아닙니다. 3분이면 됩니다. 수고하셔. 지하 주차장의 구석, 빗자루를 든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55년의 삶이 새겨진 그의 손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이 가질 수 없는 손이었지요. 그날 새벽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벌 회장의 벤츠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최고급 정비사도 고개를 내저을 때 그 경비원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엔진 문제가 아닙니다. 3분이면 됩니다. 회장은 비웃었지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3분 후 벤츠의 엔진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경비원의 손을 보았습니다. 절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손을 말입니다. 그 경비원은 한때 업계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지요. 이름도 가족도 명예도 버리고 5년 동안 지하 주차장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 대의 벤츠, 한 번의 수리, 그것이 15년 만에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빗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환기구를 타고 내려오는 빗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지하 2층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5년째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고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을 시동 거는 소리도 아니고 경적 소리도 아닌 뭔가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나는 그런 공허한 소음이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두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올라갔던 계단이었던 셈이지요. 지하 1층에 도착하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주차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계기판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수행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저는 그 차가 누구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본사를 둔 대성그룹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회장은 시동 버튼을 몇 번이고 눌렀지만 계기판은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스마트키를 꺼내서 다시 대보기도 했지만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수행비서가 차에서 내려보닛을 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아마도 정비센터였을 겁니다. 수행비서가 통화를 마치고 회장에게 다가가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정비사가 최소 40분은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8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듯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어요. 5년 동안 이 공간에서 제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과 비서가 동시에 저를 돌아보았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를 한번 봐도 되겠냐고 말이에요.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 그것도 이름표조차 제대로 달지 않은 말단 경비원이 고급 수입차를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었으니까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경비원이 차를 고칠 줄 아냐는 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보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이미 열어놓은 보닛 안쪽을 들여다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본 것은 엔진이 아니었어요. 지하 주차장 바닥에 고인 물의 방향이었습니다. 환기구에서 떨어진 빗물이 미세한 경사를 따라 흐르는 방향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진단을 내렸습니다. 엔진 문제가 아니라고 3분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회장은 비웃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경비원이 뭘 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보닛 안쪽 오른편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배선 커넥터가 있었어요. 일반인은 절대 찾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습기가 차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짧게 설명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커넥터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복 안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천을 꺼내 조심스럽게 접점을 닦아냈어요. 30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익혀온 손놀림이었던 셈이지요. 작업은 정확히 2분 53초 만에 끝났습니다. 커넥터를 다시 연결하고 주변 배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한 뒤 보닛을 닫았어요. 회장에게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 버튼을 눌렀던 겁니다. 그 순간 벤츠의 엔진음이 부드럽게 살아났습니다. 계기판의 모든 램프가 정상적으로 켜졌어요. 회장은 계기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저를 쳐다봤던 겁니다. 제 손을 유심히 관찰하는 눈빛이었어요. 30년 넘게 기계를 만져온 손,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굳은 살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이 가질 수 없는 손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회장은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문을 올리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수행비서가 황급히 옆자리에 올라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단기를 올려주었어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입니다. 검은 벤츠가 경사로를 올라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젊은 직원 둘이 내려왔어요. 그들은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던 겁니다.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비웃음이었으니까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경비 아저씨가 운이 좋았다면서요. 어쩌다 맞춘 거라는 투였어요. 다른 직원도 맞장구 쳤습니다. 벤츠를 뭘 안다고 고쳤겠냐는 식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제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으니까요.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던 셈이지요.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던 겁니다. 때로는 아예 부르지도 않고 그저 손짓으로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택배 상자를 옮기라든지 주차된 차의 위치를 바꾸라든지 지하 창고의 짐을 정리하라든지 하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반항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름도 경력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늙은 육신과 지워지지 않는 기억뿐이었던 것이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하 주차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낡은 의자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침에 싸온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이었어요. 5년 전부터 혼자 살면서 요리도 스스로 해야 했던 것이지요. 김밥을 먹으면서 저는 아침에 고친 벤츠를 떠올렸습니다. 최신 모델이었지만 기본 구조는 제가 30년 전에 다루던 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핵심 원리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습기로 인한 정기적 접촉 불량, 그것은 어떤 시대에나 있어온 문제였습니다.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는지, 어떻게 만져야 부품이 상하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은 5년의 공백으로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사흘 뒤였습니다.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8시쯤 지하 1층에서 같은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계단을 올라가 보니 역시나였습니다. 흰색 벤츠 한 대가 주차 공간에 서 있었고 운전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핸들을 두들기고 있었던 겁니다. 차종은 달랐지만 증상은 사흘 전과 똑같았어요. 남자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들리지 않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남자는 공식 서비스 센터와 통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센터 측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견인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최소 1시간은 걸린다고도 했고요. 남자가 통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를 발견했던 겁니다. 남자는 창문을 내리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경비원더러 이 차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봐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보닛을 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바닥을 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고인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환기구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아침과 저녁의 온도 차이가 문제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낮 동안 차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급격히 식었던 겁니다. 그 온도 차이가 만드는 결로 현상,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저는 같은 위치의 커넥터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습기가 차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다시 연결했어요. 전체 작업 시간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엔진음이 부드럽게 살아났던 겁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계기판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설명했어요. 습기로 인한 접촉 불량이라고. 이 모델의 특성상 이런 증상이 종종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를 들여야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제 일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남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증상을 가진 차가 사흘 사이에 2대나 나타났다는 것이 말이에요. 우연치고는 너무 묘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 지하 주차장의 환경적 특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오래되어 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몇 년 사이 출시된 벤츠 특정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회장의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을 봤을 때 그 눈빛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알아챘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주차 라인을 따라 먼지를 닦고 차단기 주변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제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입주민들도 저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경비원에게 그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에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장은 사무실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소장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소장이 물었습니다.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냐고요? 저는 5년 정도 됐다고 대답했어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근무해 왔다면서 혹시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된 대답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써온 대답이었던 겁니다. 공장에서 일했다고, 기계 관련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소장은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경비 일을 하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들어졌다고, 조용한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모르는 남자 둘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청소하는 척하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벤츠가 주차되어 있는 자리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환기구, 조명, 바닥 상태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예, 경비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어요. 대성그룹 경영지원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 직속 부서였던 겁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주차장에서 차량 고장이 몇 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벤츠 2대가 시동이 안 걸렸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습기 문제였고 커넥터를 청소해서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정비 기술이 있냐고 물었어요. 조금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군가 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작은 창고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5년 전 이곳으로 올 때 가져온 박스 몇 개가 있었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자격증, 경력증명서, 상장들이었던 겁니다. 모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우. 그것이 제 본명이었어요. 30년 넘게 써온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저는 그 이름을 버려야 했던 겁니다. 법적으로 개명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서류들을 보면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고 특히 엔진 시스템 분야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시 국내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했던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15년을 일했어요. 신차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고 여러 특허도 등록했습니다. 회사는 저를 차기 연구소장 후보로 점 찍어두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화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15년 전의 그날, 저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 쫓겨났던 겁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 결함 때문에 양산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설계대로만 생산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누군가 제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던 겁니다. 무언가 절감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회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어요. 언론은 저를 무능한 엔지니어로 낙인 찍었고 업계에서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도 없었어요. 제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으니까요. 가족도 떠나갔습니다. 아내는 3년을 버티다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돈도 명예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름을 바꾸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서류를 다시 박스에 넣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하필 이제 와서 과거가 되살아나는 걸까요?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 김태준은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비원, 그 남자의 손이 계속 떠올랐던 겁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의 이름은 김동수, 55세라고 적혀 있었어요. 5년 전 신원 보증 없이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그 이전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넘기며 주민등록번호 조회는 했냐고 물었어요. 이상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김태준이 날카롭게 다그쳤습니다. 다만 뭐냐고요. 비서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사람이 5년 전에 개명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개명은 아니고 통명 변경이라고 했어요. 김태준은 이전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그게 기록이 없다고 개인정보라서 더 이상은 알 수 없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평범한 경비원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김태준은 비서에게 그 사람이 차를 고친 방식을 다시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비서는 현장 조사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엔진이 아니라 전기 계통의 문제라고 즉시 파악했고 습기로 인한 접촉 불량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커넥터 위치를 찾아 3분 만에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커넥터 위치가 정비 매뉴얼에 나와 있냐고 물었어요. 비서는 아니라고, 그건 공식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도 찾기 어려운 위치라고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20년 전 그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낡은 설계 도면들이 나왔어요. 그 중 하나에는 특이한 배선 구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습기에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독특한 설계였던 겁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당시 한 천재 엔지니어가 개발한 특허 기술이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엔지니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실력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던 인물이었고 여러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엔지니어의 이름은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그가 개발한 기술들도 잊혀졌던 겁니다. 김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설계 방식이라고요. 비서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경비원을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만나보겠다고요. 비서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김태준은 자연스럽게 접근하겠다고 차 고장을 한 번 더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조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항상 무표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쯤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벤츠였습니다. 회장의 차였던 겁니다. 차는 평소보다 천천히 지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에 멈춰 섰어요.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혼자였어요. 평소처럼 수행비서를 대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걸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고위층 사람이 먼저 인사를 건 것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제 옆에 서서 주차장을 둘러보았어요. 지난번에 차 고쳐준 것 감사했다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냐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다고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경비 일을 하게 됐냐고 또다시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힘들어졌다고 조용한 일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이에요. 회장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쯤 독일에 계신 적이 있냐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독일. 그곳은 제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25년 전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 귀국 후에도 독일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해외에 나가본 적 없다고 말입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혹시 이정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냐고요? 제 본명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연습해온 무표정이었던 겁니다. 모르는 이름이라고 대답했어요. 회장은 한동안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냐고 자기가 착각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최소한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회장이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계기판이 깜빡이다 꺼졌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일부러 만든 고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회장이 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또 고장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보닛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습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배터리 단자가 살짝 헐거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느슨하게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전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손가락으로 단자를 눌러 다시 고정시켰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했어요. 엔진음이 살아났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 예전에 이름이 다르지 않냐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온 진실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이름은 더 이상 제 이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면서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경비 일을 하는 것은 아깝다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실력이 있어도 쓸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회장이 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한 번 낙인 찍힌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자기 사무실로 와달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미 그 세계를 떠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에 올라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독일 유학 시절의 모습, 귀국해서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모습,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20년 전 독일 출장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국제 자동차 기술 컨퍼런스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논문을 발표했고 많은 전문가들과 교류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젊은 김태준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대성그룹 독일 지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겁니다. 우리는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했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배선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습기와 진동에 강한 커넥터 구조였어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자주 제 연구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회사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다른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그로 인해 리콜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졌어요. 설계 변경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지만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싶어 했고 저는 완벽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언론이 제 이름을 알았어요. 무능한 엔지니어, 부실 설계의 책임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친구들이 떠났다고 울며 돌아왔어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법적 다툼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싸워볼 만하다고 했지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던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저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아들은 울면서 거부했지만 결국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름을 바꾸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과거를 알아차리면 바로 그만둬야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옮긴 끝에 이곳 경비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경비원은 좋은 직업이었어요.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제 실력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투명한 존재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벤츠를 고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 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은 5년의 공백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다시 과거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태준 회장. 그는 분명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명예는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태준 회장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독일에서 근무할 때의 자료들이었어요. 그는 당시 함께 일했던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기록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파일 속에서 한 장의 프로필이 나왔어요. 이정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 독일 미넨 공가대학 자동차공학 박사, 국내 최고 자동차 회사 수석 연구원이라는 양력이 보였어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윤곽은 비슷했어요. 지하 주차장의 경비원과 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수척해지긴 했지만 눈매와 손의 형태는 똑같았던 겁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정우라는 사람의 과거 기록을 전부 찾아보라고 지시했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찾았다면서 하지만 비서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김태준이 하지만 뭐냐고 물었습니다. 비서가 파일을 펼쳤어요. 이 사람이 15년 전에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당시 언론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리콜 사태, 수백억 원의 손실, 무능한 엔지니어라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김태준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보도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이정우라는 엔지니어가 모든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으로만 쓰여 있었던 겁니다. 김태준이 회사 측 발표는 어떤지 물었어요. 비서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회사는 설계 결함이라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내부 조사 기록을 보면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냐고 김태준이 물었어요. 예, 원래 설계와 실제 생산된 제품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비서가 설명했어요.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절감이었냐고 물었어요. 비서가 그렇다고 생산부서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스펙을 변경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정우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비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이에요. 김태준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때 천재였던 엔지니어가 경비원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 김태준이 물었어요. 비서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혼했고 아들은 미국으로 갔다는 내용이었어요. 본인은 몇 군데 공장을 전전하다가 5년 전부터 이곳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다툼은 했냐고 김태준이 물었어요. 비서가 하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15년 전에 그 사건, 업계에서는 유명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낸 사고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엔지니어를 비난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던 거예요. 회사는 알고 있었을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요. 김태준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비서가 망했다고 그 사건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5년 전 부도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못을 덮으려다 결국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됐던 겁니다. 김태준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해야겠다고요. 비서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대답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쩌냐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세상을 포기한 것뿐이라고, 진짜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자기한테는 책임이 있다고, 20년 전 그 사람의 기술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사흘 후 저는 관리소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소장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분간 본사 회장실 주변 경비를 맡아달라고요. 갑작스러운 발령이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으려는 순간 소장이 손을 저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김태준 회장의 지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저를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오후 2시 저는 처음으로 본사 65층에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임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가 저를 맞이했어요. 이쪽으로 오라며 안내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회장실 앞 복도에는 작은 경비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근무지였던 겁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출입 관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경비 업무가 아니라 감시였던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김태준이 나왔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응은 되냐고 물었어요.
예라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은 제 앞에 섰어요. 점심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먹었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냐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거대한 책상과 소파,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있었어요. 김태준은 커피를 직접 내렸습니다. 원두는 에티오피아산이라면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커피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제대로 음미할 수 없었어요. 김태준은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정우 박사님이라고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그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이름을 버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김태준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사건을 조사해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파일을 펼쳤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고, 설계 변경은 생산부서에서 임의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제가 쓰게 웃으며 말했어요. 김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이 지났다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어요. 김태준이 강하게 말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여전히 뛰어난 엔지니어라고, 지하 주차장에서 보여준 실력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왜냐고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한번 무너진 명예는 다시 세울 수 없다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평생 경비원으로 살 거냐고 김태준이 물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습니다. 경비일이 뭐가 나쁘냐고, 조용하고 편안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거라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재능은 인정받을 때만 가치가 있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재능은 그저 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자기가 인정하면 어떠냐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김태준은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65층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실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더 이상 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지나가면서 짧게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급하게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태준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비서가 황급히 올라왔습니다. 빨리 지하로 내려가 보라면서 회장님 차가 또 고장났다고 정비사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정비사 셋과 비서들, 그리고 김태준 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정비사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엔진은 정상인데 계속 경고등이 켜진다면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보닛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배선이 정상이었어요. 커넥터도 문제 없었고 배터리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에는 계속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체 하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누워 차 밑을 들여다보았어요. 작은 센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진동 감지 센서였어요. 장기간 주차로 인해 센서에 먼지가 쌓여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으로 조심스럽게 센서를 닦아냈습니다. 시동을 다시 걸어보라고 말했어요.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정비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30분 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던 문제를 저는 5분 만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냐고요?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진동 센서가 하부에 있다고 장기 주차할 때 먼지가 쌓이기 쉬운 구조라고 말이에요. 정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뉴얼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서 감탄했어요. 김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역시 당신이었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비사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정비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20년 전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였다고 독일에서도 인정받던 분이라고 말했어요. 정비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정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정우 박사님이냐고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들었던 겁니다. 정비사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박사님 논문으로 공부했다면서 습기 방지 배선 시스템이 정말 획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사님께 배운 원리를 지금도 쓰고 있다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제 이름을 욕하는 사람들만 봐왔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김태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보라고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김태준이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65층에서 내려왔어요.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직 안 갔냐면서 곧 갈 참이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가자면서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버스 타고 가겠다고 말했지만 김태준이 부탁이라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김태준이 직접 운전을 했어요. 수행 비서도 없이 단둘이었습니다. 어디 사냐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던 겁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김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정비사가 한 말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예라고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기억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15년 전 제가 사라졌을 때 아무도 찾지 않았다고, 동료들도 후배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찾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회사의 발표를 믿었을 거라고 김태준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은 게 아니라고, 그게 편했던 거라고, 진실을 찾는 것보다 흐름에 따라가는 게 쉬우니까 그랬던 거라고 말했어요. 김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면 어떻겠냐고요. 15년이 지났다고 제가 말했어요. 시간이 지났어도 진실은 진실이라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제 인생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잃어버린 15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한강변이었어요. 그는 시동을 끄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15년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 55세라고, 엔지니어로서는 전성기라고, 그런데 경비 일을 하면서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도피라고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도피가 뭐가 나쁘냐고,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게 현명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싸워보지도 않았다고, 그냥 포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다고, 가족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다고, 싸운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태준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왜 저를 도우려 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20년 전 독일에서 당신의 발표를 들었다고, 정말 훌륭했다고, 그때 언젠가 같이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말했어요.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그게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김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시 자기네 그룹도 그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사고가 났을 때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리고 진짜 원인이 설계 변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셨던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 김태준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간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진실을 밝히면 거래가 끊길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게 자기 평생의 후회라고, 당신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김태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보증하겠다고 말했어요. 사흘 후, 저는 김태준 회장실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대성그룹의 임원들과 법무팀, 그리고 PR팀장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이정우 박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대부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김태준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1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는 당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정우 박사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실제 원인은 생산부서의 무단 설계 변경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미 15년이 지났다면서 지금 와서 이것을 밝히면 어떻게 되냐는 투였어요. 우리 그룹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김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법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고요. 김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리스크는 감수하겠다고,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박사님 동의하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쌓인 편견을 깰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오래된 박스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도 행복한 표정이었던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도피한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면서 그럼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PR팀장이 나섰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15년 전 사건의 진실과 함께 이 박사님의 명예 회복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어요. 법무팀장도 말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회사의 잘못된 처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김태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을
우리 그룹의 수석 기술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보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김태준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당신의 실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경비일이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엔지니어로 인정해주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와 김태준만 남았어요. 두렵냐고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예라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다면서.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던 겁니다. 읽어보니 아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다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걸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대답했어요. 조사하다가 알게 됐다고, 아드님도 아버지를 믿고 있다고, 그러니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 옆에 서 있었고 김태준 회장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5년 전 묻혀버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5년 전 자동차 리콜 사태로 한 엔지니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의 설계가 아니라 무단 설계 변경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당시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원본 설계도와 실제 생산 사양의 차이, 내부 조사 기록, 그리고 당시 회사가 은폐했던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이정우 박사의 무죄를 증명한다고 말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 간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고, 자기네 그룹도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고, 그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김태준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이 부당하게 파괴됐는데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기자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김태준이 저를 소개했어요. 이정우 박사님 한 말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1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명예도 가족도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고, 그리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 한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15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여러 곳을 떠돌았다고 마지막 5년은 경비원으로 일했다고 말이에요. 경비원으로요. 기자가 놀란 듯 물었어요. 얘라고 숨어서 살고 싶었다고 하지만 김태준 회장님이 저를 찾아주셨다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공감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기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모두를 설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혔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 경비원이었던 천재 엔지니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기사가 퍼졌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댓글도 있었고 15년을 경비원으로 살았다니 안타깝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대성그룹 회장이 멋있다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이제 와서 믿으라는 거냐는 댓글, 15년 전에는 왜 안 밝혔냐는 댓글, 쇼 아니냐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론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성그룹 기술연구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수석 기술 고문이라는 직함이었어요. 사무실은 연구소 5층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책상 위에는 새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이정우 수석 기술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제 본명으로 된 명함을 받았어요. 손에 쥐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환영한다면서 그는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인사했습니다. 연구소장은 저를 연구소 이곳저곳으로 안내했어요.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일하던 곳보다 훨씬 발전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당분간은 자문 역할을 해달라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달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회의는 오후 2시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발표를 했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연구소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의견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로 가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배치하면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차라리 이런 구조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방법, 문제점을 찾는 시각,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리를 말이에요.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제 설명을 경청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명쾌한 해결책이었다면서 자기들이 3개월 동안 고민했던 문제라고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박사님께 많이 배우고 싶다고
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망쳤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실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 회장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조용한 개인실에서 둘만의 식사였던 겁니다. 첫 출근은 어땠냐고 김태준이 물었어요. 생각보다 편했다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 말했어요.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다면서 당신은 그들이 배워야 할 선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 업계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었어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태준이 말했어요. 이 박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서 아드님께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왜냐고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드님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물었어요. 편지를 받잖냐면서 아드님은 아버지를 믿고 있다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몇 번이고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1시간쯤 망설이다가 저는 용기를 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누구냐고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야라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들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던 겁니다. 아버지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아버지라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정말 아버지냐면서 그래 미안하다고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다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전화기를 잡고 울기만 했던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이 먼저 진정하고 물었어요. 아버지 기사 봤다면서 진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라고 김태준 회장님이 도와주셨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를 믿었다고,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아들아라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구나라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자기가 곁에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내가 너를 떠나보냈잖니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통화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자기도 자동차 공학에 관심이 생기더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어요. 언제 한국에 오실 수 있냐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곧 휴가를 낼 거라면서 그때 아버지 뵈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기다리마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다고 아들이 말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다 아들아라고 저도 말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아들과 다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끈을 되찾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기술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업계에서도 조금씩 저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몇몇 대학에서는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15년 만에 제 이름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대신 희망과 감사가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지하 주차장을 지나갔어요. 5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주차장일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지하 1층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흰색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경비원이 당황하며 서 있었고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냐고요. 젊은 남자가 저를 보았습니다. 예,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면서요. 저는 보닛을 열었어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습기로 인한 접촉 불량이었던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천을 꺼내 커넥터를 닦아냈습니다. 이 건물 지하 주차장은 습도가 높아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아, 감사하다고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업을 마치고 보닛을 닫았어요.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엔진음이 부드럽게 살아났어요. 젊은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쳤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해왔던 일이라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새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떻게 하신 건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요. 저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습기가 차기 쉬운 부분을 알려주고 간단한 점검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젊은 남자가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여전히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비서가 알려줬어요. 박사님,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다면서요. 미국에서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가리켰어요.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라고 민준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저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언제 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도착했다면서 아버지 놀라게 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 안 드렸다고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아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훌쩍 커 있었어요. 이제는 제 키만큼 컸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라고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도 좋아 보인다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표정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미국에서의 일들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버지 논문을 회사에서 참고하고 있다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논문인데도 여전히 유효하더라고요. 저는 뿌듯했어요. 그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넌 이미 훌륭한 엔지니어야라고 내 길을 가거라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태준 회장이 합류했어요. 아드님이 오셨다니 함께 식사하고 싶다면서요. 우리는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태준은 민준에게 미국 생활에 대해 물었고 민준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태준이 말했어요. 이 박사님 내년에 신차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실 수 있겠냐고요. 저는 놀라서 그를 보았습니다. 제가요라고 물었어요.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다고 김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프로젝트 총괄이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겠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과 함께 지하 주차장을 걸었어요.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하셨다면서요 라고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5년 동안이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으셨냐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하 1층에 도착했어요. 바로 그때 또 한 대의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웃음을 지으며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보여줄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라고 민준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에 다가가 보닛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했어요. 민준은 제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엔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엔진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운전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저는 민준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멋있다고 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단다라고, 진실도 마찬가지고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지하 주차장을 바라보았어요. 5년 동안 제가 쓸고 닦았던 곳,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곳,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은 곳이었습니다. 제 손을 보았어요. 여전히 굳은 살이 있고 여전히 기름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숨어야 할 증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흔적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제 행복하냐고 민준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지하 주차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뒤돌아보니 새 경비원이 열심히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저도 5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이정우라는 이름으로, 엔지니어로, 그리고 아버지로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서는 찾기 어렵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가능하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정우 박사와 김태준 회장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비원으로 살아야 했던 한 천재 엔지니어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을 때 비로소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었죠.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억울함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실력과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정우 박사처럼 말이죠. 그는 5년 동안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은 5년의 공백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태준 회장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혹시 포기하고 싶은 꿈이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김태준 회장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